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초스피드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확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돌변한 시어머니와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거든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인간들 못 살기를 바랄 정도로 여전히 열이 받아 있긴 해요. 물론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을 때에는 속이 다 후련했지만 그 인간들이 저한테 했던 행태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가 갈리네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이 다가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갑게 다가오는 남편이 참 편하게 느껴졌었네요. 사귈 때에도 저에 대한 배려가 넘쳤었고요. 아마 이 정도면 거칠애가 아니고 진심이 아닐까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른 집 귀한 딸이 왔다며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했던 여자도 시아버지가 끝까지 편들어주고 잘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는 시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였고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그리고 남편도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무례한 요구나 황당한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었고 참 상식적이고 공평한 분이었기에 다들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아버지가 의지가 됐고 좋았어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저를 막내라고 많이 챙겨주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손수 장을 봐오시고 메인 요리인 찜닭은 직접 하셨다고 했어요. 찜닭은 제가 잘 먹는 음식이었고요. 우리 세아가 오늘 우리 집 음식이 입에는 맞냐? 정훈이 말로는 세아가 찜닭 좋아한대서 특별히 준비했다.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나중에 요리법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온다고 이렇게 손수 음식까지 해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네가 우리 생각해서 결혼 전부터 건강식품에 한우에 굴비에 얼마나 갖다 줬니? 그런 게 자기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생일에 어버이날까지 챙긴 거는 정말 마음이 있는 거지.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시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겼던 걸 잊지 않고 계셨어요. 부디 너희들은 끝까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이혼한 큰며느리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전 부인하고 성격이 많이 안 맞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냥 성격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 돌게 만들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더 집안 공기 강하게 잡고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 거였고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저 주변에서 들었던 지독한 시댁이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놓였고 시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디에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시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구나 싶어 황망했고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많이 슬펐었네요. 그리고 그 슬픔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남편과 시댁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오는 건 예사였고 어디서 술을 진창 퍼마시고 오지 않으면 집에 와서 술 마시며 TV 보느라 정신이 팔려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훈 씨, 오늘 빨래 안 말렸네? 이번 주 정훈 씨 담당이잖아. 정훈 씨, 안 들려? 빨래 이거 세탁기에 그대로 있어서 다 신내놔서 다시 빨아야 되잖아. 아우씨, 시끄러워 좀. 너 때문에 대사 하나도 안 들리잖아.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걸 시작으로 남편은 저와 분담해서 하기로 한 집안일은 물론이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드리는 것도 걸렀고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할라치면 시끄럽다 닥쳐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험한 말이 날아오기 일쑤였고요. 제가 알던 남편은 가끔 욱하기는 해도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다 내 책임 같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도 안 돼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위궤양에 탈모도 오고 불면증까지 생겨 고생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서 조퇴를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한테 반찬이 부실하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불평만 해댔어요. 나 지금 아픈 거 안 보여?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만 취하래. 그런 사람한테 지금 과일 안 사다 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야, 현대엔 위장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여간 되게 공주라니까. 어디 조금만 아파도 아주 죽는 신용이지. 야, 그랬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다 병원에 입원했어. 시끄럽고 내일은 과일 사다 놔. 내가 과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과일을 떨어뜨리냐? 그러면 정훈 씨가 직접 사와. 아니면 배달을 시키던가. 요즘처럼 앱 주문 버튼 하나면 다 되는 세상에 왜 이래 정말. 그럼 네가 거기 누워서 주문 버튼 눌러. 손가락 뒀다 뭐하냐? 아주 남편은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남편이 이런데 거기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까지 보탰어요.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던 양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하찮아서 오히려 열받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았거든요. 너 저번에 네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와서 반찬만 담았지? 그리고 과일 2번 깎고 방 1번 닦고 갔지? 그게 한 달 동안 너 여기 와서 한 거거든? 그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다 하는지 지켜볼 거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태도 변하는지 볼 거야. 너 전에 영광굴비도 제일 큰 거 20마리 사왔잖아. 그거 아래로는 선물 취급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 밥 3번이나 차려줬어. 오늘 네가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커피 타주고 다 따로따로 해서 3번 설거지해. 정말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가면 일하는 게 맞으니 그 정도야 제가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아주버님이 자꾸 제 신경을 건드리는데 그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 아픈데 움직여야 해서 힘드니 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재수씨, 요즘 정훈이 먹을 과일도 잘 안 챙긴다며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태도가 너무 변한다. 인간은요, 앞뒤가 같아야 하는 법이에요. 똑바로 하란 뜻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왜 아주버님이 이혼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견뎌내며 살까 싶더라고요. 저 또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태까지 그들이 친절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왜 그리 시아버지가 저랑 남편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도 알았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변한다 해도 남편은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건 완전 저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수작 부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였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런 화가 쌓이고 억울함에 분노가 되니 정말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현기증이 심해지나 싶더니 이석증이 왔고 장에서 용종이 발견돼서 그것도 떼어야 했어요.
저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만 했어요. 용종을 뗀 건 며칠만 쉬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몇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걸 권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게실이나 건강관리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가 더 많아서 고민 끝에 휴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집에 누워있어도 남편은 저한테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고 매일 TV를 크게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치킨을 시켜 먹고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며 완전 자기 개인 영화관이라도 된 듯 거실을 썼고요. 그러니 저는 어지럽고 머리도 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단 한 번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정아야, 나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갈래?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괜찮은 브런치 카페 예약했어. 웬일이야? 무슨 바람이 분 건데?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내가 원래 하면 잘하잖아. 얼른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저를 부추겨서 서둘러 준비하게 하더니 차에 태워 꽤 유명한 야외 브런치 카페에 데려갔어요. 도착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구나 했죠. 그냥 살아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도 저한테 언제 그렇게 쪼잔하게 사람 괴롭혔냐는 듯 아주 반갑게 맞으며 저한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뭐든 제 위주로 해주는 분위기가 어색하고 어리둥절한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재수씨, 나 있잖아요. 결혼해요. 정말 잘 됐죠? 완전 괜찮은 여자 만났거든요. 그 집에서도 저 좋다고 하고 여자도 저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네요. 저 좀 축하해주세요. 그래 얘, 너 왜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정훈 씨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에휴,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완전 대박 소식이잖아. 이게 저한테 대박 소식일 것까지 있나요? 듣자마자 축하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아이는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는 2살 배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아이와 둘이 살았는데 아이는 늘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놓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챙기는 모습은 별로 본 적 없고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아이와 놀아주시는 걸 본 적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인의 아이를 데려간 건가 했는데요. 갑자기 아주버님이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한 3년만 키워줘요.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결혼할 여자가 아이가 좀 크면 같이 살 수 있어도 너무 어린아이는 감당이 안 되고 지금은 신혼 분위기 만끽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재수씨가 우리 민준이 맡아주는 걸로 하죠. 네? 그래 세아가 너 지금 회사도 안 다니잖아. 나는 그래서 어머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거구나 했다니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 낳아 키울 건데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지. 학원에서도 선행학습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려고 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비싼 야외 브런치 카페에서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주문해 준 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아이를 3년간 키워달라는 거요. 저는 분노를 삼키며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제가 용종 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다 이석증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모든 거 완전히 손 놓고 쉬라는 처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워보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라뇨. 그게 병자한테 할 소린가요? 지금 2살인 아이를 생전 아이 돌본 적도 없는 저더러 맡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저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됐고, 여기 계산을 제가 하고 나갈게요.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카페를 나와 택시를 불러 그걸 타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잠시 후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도 안 되는 화를 냈어요. 정아, 너 어떻게 그러냐? 네 조카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걔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 아픈 거? 그까짓 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 2살짜리라 손이 많이 가? 아니, 안 키워봤다며? 그건 어떻게 하는데? 애들은 그냥 밥만 먹이고 화장실만 잘 데려가면 알아서 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겠대? 못하겠어. 그렇게 애 키우는 거 쉬운 것 같으면 정훈 씨가 회사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키워. 난 못하니까. 너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을 거다. 너 때문에 민준이도 고아처럼 되고 우리 형은 우리 형 인생일 때 중요한 순간인데 너 때문에 망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도 하시는 일 없잖아. 네가 못하겠으면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 뭐? 니네 집안 식구들?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뭐? 그럼 니네 집안 식구들이지 우리 집안 식구니? 그리고 너나 니네 식구가 나 식구라고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뭐?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해? 누가 할 소리?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느닷없이 아주버님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더라고요. 재수씨, 너무 섭섭합니다. 이럴 때 서로 돕자고 가족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같이 힘 합칠 일에 자기만 쏙 빠질 생각을 해요? 말은 바로 하세요. 지금 결혼하는데 제일 힘든 일을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떠넘기고 다들 빠질 생각이잖아요. 아니, 우리 민준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그렇게 이뻐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구만. 그렇게 불쌍하면 아빠가 데려가세요. 그쪽 식구들이야말로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돌보지 않으려고 아픈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면서 누구 보고 연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갈 여자야. 지금껏 얌전한 척 내숭 떨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 무섭네, 무서워. 저는 그쪽이 더 무섭네요. 자기 재혼하겠다고 애를 남의 손에 맡겨요? 그게 아빠예요. 그럴 거면 애 엄마한테 보내던가요. 미쳤어요? 내 핏줄을 왜 그 여자한테 보내요? 왜 못 보내요? 그러면 양육비 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와, 이제는 아주버님 소리도 안 하고 그쪽 이쪽 찾으면서 완전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네.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전곡이 찔린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제가 남편하고 시댁에 뒤통수 맞았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흥신소에 부탁해 알아본 게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며 아이를 맡은 건 아이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자기 핏줄이어서도 아니고 양육비 보낼 게 아까워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은 원래 좀 막 노는 스타일이었다는 것도요. 이 사람은 제가 회계사인데다가 순종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제 곧 그 말을 하려는 찰나였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남편과 합세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더 말할 거 없다. 민준이 네가 맡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큰아들 위해서 민준이 3년간 키우는 거다. 나 더는 말 나오는 꼴 못 보니까 못 키우겠으면 정훈이랑 찢어지는지 알아서 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주버님 재혼시키려고 저랑 이 사람 이혼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손자 귀하면 어머니가 직접 키우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으신데 왜 굳이 그 귀한 손자 애 한 번 안 키워본 아픈 사람 키우길 바라세요? 듣기 싫다. 네가 시애미를 부려먹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어? 됐고 무조건 이번 주말에 민준이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아. 그게 싫으면 이혼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딴에는 남편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정훈 씨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민준이 안 키우면 이혼이야? 나 이기적인 여자 싫어. 솔직히 너 생각보다 너무 정없고 민준이도 안 맞겠다 하면 있던 정도 떨어질 것 같아. 아프다고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실체도 없는 병 일하기 싫어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가 먹은 밥값은 하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거 정은 씨도 같은 생각인 거냐고. 그래, 나도 네가 민준이 안 맡으면 이혼이야. 그렇게 알아. 어디서 말이야 시집 온 여자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시댁 식구들한테 대들어. 엄마가 하라시는 대로 해. 그 말로 제 안에서 남편과는 끝이 났어요. 저는 그동안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해놓은 거며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 시댁 식구들이 깽판 칠 때마다 말했던 것까지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부엌에 몰래 갖다 넣은 홈캠으로 남편이 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픈 나를 보살피지도 않고 혼자 놀고 먹는 모습까지 다 담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탈모가 오고 이석증이 생긴 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으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까지 받아놓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저는 다음 날 남편 출근 후에 친정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했어요. 제 이야기에 친정엄마는 기가 막혀 분을 삭히느라 애를 쓰셨고 곧 친구분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우가 나야. 우리 정화 때문에 그러는데 나랑 의논 좀 하세. 사실 친구분 아들은 꽤 규모 있는 의료기 업체 사장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회사의 거래처 사원이었어요. 제가 그 의료기기 회사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몇 번 부정행령을 짚어낸 적이 있어서 사장님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저를 아주 잘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바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는 거죠. 엄마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몇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IT 쪽 회사만 투자를 하다가 엄마 친구가 부탁해서 그 아들이 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 엄마나 저나 그 집에서는 은인처럼 대할 수밖에요. 엄마는 거기에 언니까지 불러서 판을 키우셨어요. 언니가 국제 변호사이고 저랑 혈육이니 제 사건을 맡는 건 어렵겠지만 그 인맥으로 든든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정아야,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속 썩을 거 없다. 세상에,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안 아픈 데 없이 엉망이지.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되겠어? 안 그래도 건강하던 애가 이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서방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니지,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그 자식하고 그 애미라는 사람 내가 그냥 안 둘 테니 그런 줄 알아. 세상에 제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네요. 든든한 엄마의 약속 덕분인지 저는 몇 달 만에 푹 잠을 잤고요. 그렇게 저는 주말이 오길 기다렸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애랑 아이 짐을 잔뜩 가지고서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받아서 거실에 들였고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뻗대요? 뭐 그러면 자존심 좀 사는 것 같아서? 민준이한테 잘해요. 애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들었지? 기왕 하기로 한 거 잘하자. 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나랑 못 헤어질걸? 그걸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해? 애 키우고 싶으면 네가 키워. 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우리 형한테 사과하고 민준이한테도 사과해. 애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 자네야말로 우리 딸한테 사과해. 어따 대고 큰 소리야. 현관에서 들린 엄마 목소리에 남편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남편 귀싸대기를 한 대 철썩 때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부엌에서 쌀바가지를 가져다가 그 인간과 그 집 식구들한테 집어 던졌죠.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부인? 어떻게 이런 천박한 짓을? 천박? 지 장남 재혼시킨다고 남의 딸한테 못할 짓 시키면서 괴롭히기까지 하고 막말한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왜 네 사부인이냐? 오늘부로 너네는 우리랑 끝이야. 장 사장, 그리고 현아야, 들어와. 엄마 호령의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언니가 들어왔어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말했죠. 기억 못하시나 본데 우리 언니 국제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저 비싸고 승률 높은 이혼 변호사 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 사장님 기억하죠?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거든요. 엄마가 그 회사 투자자고.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알아? 댁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겨우 남편이 덜덜 떨며 저를 붙잡았어요. 정아야, 이혼이라고 한 건 겁주려고 한 거지. 내가 진짜 이혼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이 잘 되려면 장남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형한테 이번에 진짜 괜찮은 집안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형이 잘 되면 우리 다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장모님, 처형, 사장님, 제가 정말 정아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저도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잘해보는 거 좋아하시네. 너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180도 변해서 아픈 애 팽개쳐두고 너 혼자 놀고 먹은 거 다 알아.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댁들은 말이야,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야. 나 댁의 큰아들 결혼한다는 여자 집에도 여기가 어떤 집구석인지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 알아. 아마 조만간 파혼한다고 연락 올 테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뭔데 남의 결혼을 망쳐요. 아주버님이 벌컥 화를 내며 엄마한테 대들자 장 사장님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제지했어요. 어허, 어디서 지금 나이 많고 약한 노인한테? 그리고 박정훈 씨, 당신 우리 거래처 회사 사원이지? 대리였나? 그 나이에 대리이기도 쉽지 않은데. 정아 씨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나. 내심 아쉬우면서도 괜찮은 사람이니 하려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내가 박정훈 씨에 대해서 당신 사장한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순순히 물러날래요? 그 말에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뒤로 물러섰고 엄마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해서 트럭과 사람들을 불러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이 집 내가 내 딸 명의로 해준 거는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 네 형이랑 엄마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엄마의 불같은 호령에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고 자기 가족하고 집을 나갔고 저 역시 그 길로 친정으로 왔어요. 그 후 이혼 소송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정아 고생 안 시킬 거고요. 정말 잘할게요.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예, 사돈. 이렇게 아이가 사정하는데 한번 봐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며느라이야.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지만 사돈께서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뭔가요?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른 대신 사돈이 한 번만 참으시고 저희 청운이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분노가 폭발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던 물건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인간들한테 집어던지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른? 이봐야 아줌마. 댁은 그래서 어른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막대했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것까지 손에 꼽아가면서 그것만큼 더 부려먹겠다 난리 쳤어. 어른이라서 당신 큰존자 내가 키워야 된다고 억지 부리고 안 키우면 갈라서라고 해놓고 왜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혼하겠다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제가 완전 폭동을 일으키자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망쳐놔. 댁들 더 큰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면 콩밥 먹여버릴 테니까.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그 후에는 합의를 하자고 아주 굽신거리며
사람을 조종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억울한 게 너무 많아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10여 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죠.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엄마랑 형한테 자기 인생 망쳤다며 난리를 쳤다는군요. 그러면서도 소송에서 이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어디서 변호사를 구하기는 했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그 변호사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먼저 사임했고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과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피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네요. 그 이후 남편은 더 작은 회사로 옮겨 일을 했지만 월급이 적어 대리운전에 배달 알바까지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여자 집에 싹싹 빌고 설득해서 결혼까지 잘 가나 했는데 그래도 이 집 구석을 믿지 못한 여자 아버지가 뒷조사를 했다가 저한테 했던 일이나 전 부인한테 못되게 군 게 다 들통나서 결국 파혼당하고 애 키우며 산다고 해요.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돼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손님도 얼마 없다고 하고요. 남편은 지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산다고 해요. 자기 인생 망쳤다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이나 그 형이나 50보 100보예요. 둘이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멍청했던 거고요. 무서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만만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 저는 그 정도 벌은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이혼하고 벌써 10개월이 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푹 쉬면서 아팠던 몸도 마음도 회복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힐링을 했죠. 잠깐 아주 나쁜 꿈을 꿨다가 깨어난 기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시 엄마 친구분 아들 회사 담당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환영해주며 잘 돌아왔다고 반기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 일로 더 많이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아서 더 큰 회사로 옮기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이혼 후 계속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복귀하며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을 거 생각하면 죄송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언니와 장 사장님한테도 미안하고 고맙고요. 그런 마음들 다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엄마도 언니도 장 사장님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저만 잘 살면 그게 다 갚는 거라고 격려해 주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매일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듣다 보니 가끔 파혼하신 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파혼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연은 더 귀 기울여 듣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한번 신청해 봤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싫어지는 남친과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제 남친은 사귈 때는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희가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거든요. 왜 어른들이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날 때는 아무래도 겉모습과 저한테 해주는 것만 봐서는 사람 속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게 맞더군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빠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트럭이 부모님이 타신 고속버스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다리에 평생 장애가 남게 되신 거고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남으셨다고 죄책감을 갖고 한동안 힘들어하셨지만 저희 남매를 위해 다시 힘을 내어 재활훈련을 하셨어요. 재활을 마쳤지만 아빠는 늘 지팡이를 쓰셔야 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휠체어도 사용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원래 하고 계시던 유통 쪽 사업에 더 힘을 쏟아 부으셨죠. 저와 동생이 아빠마저 과로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 병원에서도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일 늦게까지 일만 하고 그래? 좀 쉬라고. 아빠 쉬는 날은 확실히 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어. 아빠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너희 앞날을 위해서라도 내 사업 더 잘 키워놓을 거야. 그러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 많이 해야지. 아빠는 몸이 불편해지니 혹여라도 저희한테 그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첫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집이라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대학에 가서 아빠가 친구분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제야 아빠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네요. 아빠는 저희 앞에서는 꿋꿋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에는 엄마도 많이 그리워하셨고 다리가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 하셨어요. 멍하니 하늘 보며 엄마 이름을 부르거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혼잣말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그런 아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각자 자기의 할 일을 더 열심히 했고요. 저는 앞서 말한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를 알게 된 후 수능시험을 다시 봐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빠가 제가 들어가기를 바랐던 대학이었거든요. 비록 재수를 하게 됐지만 제 합격 소식을 들은 아빠가 언제 다시 공부를 했냐며 놀라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넘어 보람까지 느껴졌어요. 그 후 저도 저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빠와 동생을 위해서도 정말 잘 돼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동생은 명문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갔거든요. 아빠는 유통사업을 계속하시면서 화장품 사업까지 뛰어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오면서 인력과 자금을 모았던 거라 사업은 처음 하는 일 같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아빠 명의의 건물도 소유하셨고요. 저와 동생은 엄마를 잃고 몸도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집안을 일구신 아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와 보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절실히 느끼게 됐고요. 사회생활이라는 거 일보다도 특히 인간관계가 어찌나 힘든지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앞장서 일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세상 깨달았거든요. 아빠는 저와 동생이 각자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어요. 미경이 성훈이 둘 다 아빠 도움 안 받고 직장 잡아 일 잘하고 있는 거 보니 흐뭇하다. 그래도 언젠가 아빠 회사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아빠는 첫째 둘째도 안 따지고 아들 딸도 안 따져. 무조건 일 더 잘하는 게 먼저야. 알지? 그건 나도 성훈이도 잘 알고 있지. 근데 난 동생하고 아빠 회사 갖고 싸우기 싫기도 하고 꼭 아빠 회사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면 그때 말할게. 나도 누나랑 같은 생각이야. 아빠가 납득할 수 있게만 해줘. 니들이 서로 신경전 안 버리고 그런 마음이라니 아빠도 기쁘다. 그런데 미경아, 너 결혼은 안 하냐? 아빠는 갑자기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해.
웬 결혼? 나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래도 너 회사 들어간 지도 좀 됐고 이제 남자 만나야지. 대학 때도 연애 한 번 하는 눈치가 없었잖아. 사람도 사귀어 봐야 누가 내 짝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눈여겨보고 그래. 아빠, 진짜 나 지금은 연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이미 늦어. 나랑 잘 맞는 짝 찾는 것도 일하고 비슷해. 자꾸 눈여겨보고 만나봐야 나랑 누가 잘 맞는지도 아는 거라고. 아빠는 내심 제가 결혼해서 빨리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런 말이 오가고 며칠 뒤 동생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에 아빠가 고모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가 엄마 없이 사춘기 보낸 게 마음 아프신가 봐. 우리만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나야 아직 대학 졸업도 해야 하고 여유가 있는데 누나를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시나 봐. 너무 싫다고만 하지 말고 누구 만나는 척이라도 해봐. 우리가 아무도 안 사귄다고 하면 아빠는 그게 아빠 다리가 그래서 그러나 하고 걱정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빠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저야 물론 아빠가 불편하신 것 때문은 전혀 아니었고 정말 제가 남자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누군가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고 아니면 너무 가벼운 사람도 있었고 취미나 성격이 안 맞아서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1년 반 정도 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아빠는 다시 다리에 통증을 느껴 얼마간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보다는 아빠가 나이도 있는데다가 그동안 무리한 게 몸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쉬기를 권했어요. 아빠는 고심 끝에 일단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대표 직함을 유지하신 채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셨어요. 그럴 즈음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선배가 하고 있는 한 식당에 매니저를 하기로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아빠도 동생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당연히 제가 화장품 쪽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동생도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거니 했거든요. 아니 한식당이라니. 아빠는 미경이 네가 당연히 화장품 쪽 일을 할 거라 믿었는데 원래 요식업의 뜻이 있었던 거야. 그럼 아빠가 식당을 차려줄게. 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 몇 년 전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많은 한식당 쪽에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내가 경영 공부만 했지 그쪽으로는 아는 게 없잖아. 무턱대고 아빠 돈으로 식당 차려놓고 파리 날리다가 망하면 안 되지. 나는 음식보다는 경영에 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손님 회전율이 더 좋은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걸 공부할 겸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혹시 알아? 나중에 내가 요식업 하게 돼서 아빠 회사 계열사처럼 될 수도 있잖아. 와 누나 그렇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누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는 찬성.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아빠도 잘 알겠다. 다만 아빠 사업에 관심 없어 보이는 건 좀 섭섭하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아빠 사업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좀 더 세상 경험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 좋게 생각해줘 아빠. 그렇게 해서 저는 선배가 하는 한식당에 매니저로 들어갔어요. 한식당이라고 해도 그저 그런 동네 식당이 아니고 꽤나 세련된 데다가 예약도 많고 규모도 좀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죠. 우연치 않게 그 한식당이 아빠 건물 중 하나인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가끔 아빠 대신 건물 관리인을 만나러 올 때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동네가 낯설지 않아 나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자 마지못해 승낙하셨던 아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님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 만둣국은 아빠 입에도 참 잘 맞는구나. 여기 음식이 대체로 깔끔하고 그릇이나 식기도 무작정 젊은 사람들 취향만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세련됐어. 그래서인지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도 오기 나쁘지 않구나. 미경이 언제 한번 니네 선배랑 나랑 좀 만나자고 해줄래? 갑자기 아빠가 선배를 만나겠다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밀키트 사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조리 음식을 냉동이나 냉장으로 만들어 유통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를 맡아서 해보고 싶은데 어떤가? 아, 미경이 아버님. 아니, 대표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저도 힘껏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음식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는 너무 좋아했고 저 역시 일이 좋은 쪽으로 잘 풀려가서 너무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식당 전체가 돌아가는 것과 재정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대해 배우며 일하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죠. 제가 그러는 동안 선배는 주방팀을 아예 음식 개발팀으로 만들어서 밀키트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하나 둘 밀키트가 아빠 회사를 통해 세상에 나오면서 입소문도 나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팔리게 됐고요. 저는 전보다 일도 꽤 능숙해져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게 됐어요. 그 즈음에 저한테 남친이 생겼어요. 남친은 아빠 건물에 있는 직장에 다녔고 우리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꽤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거든요. 남친이 저와 사귀기 전부터 저한테 자기가 땡땡 회사에 다닌다고 말을 해서 아빠 건물에 있는 회사라는 걸 알았죠. 그걸 제 입으로 그 건물 우리 아빠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초딩이 우리 집 크다 그러듯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그저 손님 중 한 명일 뿐인데 아빠 건물이네 뭐네 이야기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남친은 가끔 저녁에도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항상 가장 비싼 정식 세트를 주문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단체 예약 손님들이 온 날 남친이 저녁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저는 단골 손님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손님, 오늘 저희가 단체 예약을 받아서 메뉴에 없는 특별 정식이 나가거든요. 손님도 원하시면 그 세트로 드릴까요? 물론 가격은 늘 드시던 메뉴 가격으로 받을 겁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평소에 만들지 않던 걸 만드니 손님께도 드리고 싶어서요. 가끔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드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제가 평소 주문하는 걸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 그럼 오늘은 믿고 맡길게요. 알고 말고요. 늘 오셔서 셰프 정식 세트만 주문하시잖아요. 항상 제대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했죠. 제가 예전에 한정식하고 궁중 요리에 대해 좀 접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식당은 젊은 사람 취향을 잘 파악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제가 좋아해요.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셰프님하고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이 말 꼭 전할게요. 그렇게 말을 튼 저와 남친은 전보다 더 서로를 편하게 느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점심을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사무실에 갖다 줄 수 있냐고 식당으로 전화를 했어요. 런치 세트 중 가장 비싼 걸로요. 원래 도시락 형태로 포장이 되니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12인분이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전체 회의를 하는 중인데 제가 그 식당 홍보도 할 겸 해서요. 이렇게 괜찮은 식당은 마구마구 알려야죠. 바로 코앞인데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마음먹고 쏘는 겁니다. 홍보까지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셰프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선배도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선배라고요? 누가 선배인데요? 아, 실은 이 식당 대표님이 제 대학 선배예요. 그런 인연이 숨겨져 있었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남친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도시락은 특별히 제가 직접 배달을 갔고요. 남친은 도시락을 받아 들고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미경 씨, 혹시 그 선배라는 대표랑 무슨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 그런 거예요? 네? 아, 아니에요. 저희는 철저히 일관계예요. 아, 난 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라뇨? 뭐가 다행인데요? 아, 아닙니다. 저기
기왕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제가 김미경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자 남친은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맛있게 먹겠다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후 저와 남친은 더 가까워졌고 언제부턴가 남친과 저는 서로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게 되었어요. 사귀자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사귀는 사이가 된 거죠. 저와 남친은 급속도로 친밀해졌고 5개월 만에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경아, 이런 말 저런 말로 질질 끄지 않고 바로 말할게. 나랑 결혼하자. 우리 음식 취향도 그렇고 잘 맞는 거 많잖아.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거 반복하는 거 싫다. 너 만날수록 얼른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저는 그때 막연하게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어쩌다 보니 계속 얼굴을 익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사귀기까지 됐으니 결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아빠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혹시 아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 걸 말끔하게 없애줄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도 혁준 씨랑 인연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집에 와서 이 사실을 남동생한테만 알렸어요. 아무리 아빠가 제 결혼을 기다리고 계신다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덜컥 결혼할 거라고 알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친과 인연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 남자는 남자가 보면 잘 안다고 하잖아요. 남동생도 그럼 두 사람 만날 때 우애는 척 보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동생이 저희를 만나는 걸 보러 오기 전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아빠가 오후에 건물에 들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당시 아빠는 컨디션이 다시 안 좋아져서 한동안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아닌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했어요. 이왕 나온 김에 병원에도 갔다가 건물에 와서 관리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날 사람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오실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을 한 뒤에 바로 앞 건물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아빠 차가 들어왔고 저는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차에서 내리는 아빠가 편히 앉을 수 있게 도왔어요. 평소에는 운전기사분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직접 아빠를 건물 안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로비 저만치에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 남친이었어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고 하는데 남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저를 좀 노려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남친에게 아는 척은 안 하고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아빠와 함께 올라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남자 누구냐? 로비에서 너랑 눈 마주친 사람 말이야. 아, 그게 아는 사람이긴 한데 혹시 그 남자랑 사귀는 사이라도 돼? 왜 말을 제대로 못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눈치채버렸네. 여기에 있는 땡땡 회사에 다녀. 강혁준이라고 하고 대리래. 그러냐? 땡땡 회사면 우리 회사랑도 거래를 하는 데구나. 근데 나 그런 거 아직 말하지는 않았어. 나도 혁준 씨 집 어떤지 잘 모르거든. 그런 말을 하며 아빠를 약속이 있는 사무실까지 모셔다 드렸고 저는 그 후에 바로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친의 전에 볼 수 없던 차가운 표정이 자꾸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문자를 보냈죠. 한참 후 남친은 오늘 끝나고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뭔가 심각한 느낌이라 알겠다고 바로 답을 보냈어요.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고 안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도 됐고요. 그날따라 시간이 늦게 가는 기분이라 저는 얼른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만 봤어요. 빨리 무슨 일인지 알게 돼서 이런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이윽고 퇴근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더니 남친이 먼저 와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분명 평소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어요. 빨리 왔네. 근데 무슨 일 있어? 아까 회사에서도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던데.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어? 미영이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보자고 했어. 확인하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아까 회사 로비에서 네 말대로 나도 너 봤거든. 역시 그랬구나. 근데 왜 아는 체 안 했어? 나 손 흔들려고 했는데 혁준 씨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말았는데. 너 그 건물 들어올 때부터 내가 쭉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더라? 맞아. 우리 아빠야.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나오셨어. 제 말에 남친은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하게 남친을 보기만 했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이게 뭐야? 진짜. 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이만 간다. 할 이야기 있다고 하더니 이러고 간다고? 대체 왜 그래? 내가 다시 연락한다고 했지?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차갑고 독한 남친의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나 사실 할 일이 있는데 잠깐 나온 거야. 야근이거든. 그러니까 이만 간다. 내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남친은 저를 두고 휙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연락한다니 그건 저와의 관계를 그만하겠다는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친이 대체 왜 그러는지 알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늦게 집에 도착하니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 저한테 남친과 만나는 날을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남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마음 정리하면 연락한다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보는 거는 언제가 될지 아직 못 정하겠다. 나중에 혁준 씨랑 만나게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제 말에 남동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식 혹시 우리 아빠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왠지 그런 느낌인데. 아빠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뭔가 심각한 병은 아닌가 하고 말이야. 설마 그런 일로 그러겠어? 노인들 몸 안 좋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잖아. 누나랑 아빠가 하는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했는데? 뭐 병원 갔다 온 거, 다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것들? 혹시 말이야, 그 말 듣고 아빠가 몸 좀 불편한 거 알고 그렇게 태도가 확 바뀐 거 아니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럴 리가. 나는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해봐. 남동생 말을 듣고 보니 남친이 저를 쏘아보던 것도 휠체어에 탄 사람이 우리 아빠냐고 확인한 다음 화난 얼굴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린 것도 앞뒤가 맞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우리 아빠가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에 그렇게 돌변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이건 직접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톡도 날려보고 일반 문자도 해봤는데 답이 없었어요. 점차 남동생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친 회사로 찾아갔지만 다른 직원한테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전하고 저를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문전박대 당한 것 같았지만 애써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퇴근 후 남친이 위스키를 마시러 자주 가는 바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핏 회사에서 듣기로는 거기에 간다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바에 갈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왜 모든 문자에 답을 안 하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동생 말대로 아빠를 보고 태도가 돌변한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바 입구 근처에서 30분 좀 넘게 기다리니 남친이 나타났어요. 저를 본 남친은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뭐냐? 이제는 스토커즈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건지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날 갑자기 가버린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끝내고 싶으면 끝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너도 끝내고 싶은 거 눈치 깠네. 그럼 끝인가 보다 하고 말면 되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질척거리게. 참 별말을 다 한다. 마음 떠나면 이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는 건가? 그게 혁준씨 상식인가 보네. 근데 난 아니거든.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 상대라면 끝낼 때는 무엇 때문에 끝낸다 말은 해야지. 나는 그 말 안 해주는 게 더 너한테 낫다고 생각했거든. 네 몸 불편한 아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네 기분은 좋겠냐? 그 말 안 하고 연락 끄는 게 나로서는 배려였는데 네가 아주 네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기어이 이 말을 들어야 속 시원하겠냐? 정말 그것 때문이야? 우리 아빠 다리 불편한 거?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혼자 헤어지기로 하고 그걸 상대한테 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 끄는 게 그게 배려라는 거야? 참 희한한 논리다. 그러는 너는 왜 진작 니네 아빠 다리 불편하다고 말 안 했는데 다 이렇게 될까봐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 좀 번지르르한 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거기 대표랑도 선후배 사이라길래 뭐 지 능력은 좀 되는 것 같다 싶었지. 세상에 집안이 그따위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너 나 코 깨어서 평생 네 아빠 수발 들게 만들려고 했지. 더 이럴 작정으로 나한테 뭐? 예약 손님들만 주는 특별 정식 서비스라는 척 되게 나댔잖아. 결국 식재료 남고 다른 거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랬으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지들 편한 대로 생색은 다 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상습범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꼬여내서 얼마나 뜯어먹었냐? 착각하는 모양인데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 꺼낸 거 혁준 씨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네가 그런 말 나오게 다 유도한 결과잖아. 너 완전히 믿게 만들어서 말이야. 아무튼 나는 평생 몸 불편한 네 아빠한테 돈 떼어 먹히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내 덕 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내가 눈치채고 연락 안 하니까 똥줄 탔나 보네. 와 진짜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다. 야 우리 아빠가 너 뭐 볼 거 있다고 네 덕을 보니?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월급쟁이 몇 푼이나 번다고. 하 참네. 그러는 너는 월급쟁이 아니냐? 그런 말로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마라. 더 없어 보이니까. 아무튼 우리 아빠 그래서 싫다는 거네. 돈을 떼이느니 내가 너를 꼬셨다느니 이런 말은 그냥 핑계고 우리 아빠가 문제라는 거잖아. 맞지? 너라면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냐? 평생 발목 잡혀서 돈만 내줘야 되게 생겼는데 누가 그런 집하고 사돈을 맺어? 와 진짜 하늘이 도왔다. 조상님이 도왔어.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네. 집에 인사 가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지. 네가 인사할 때까지도 니네 아빠는 보여주지 않았겠지. 이대로 결혼까지 했으면. 생각하기도 싫다. 진짜 끔찍해. 나는 네 계획대로 니네 집 빨대 대줄 생각 없으니 이제 완전 끝이야. 네 소원대로 다 말했다. 이제 속 시원하냐? 완전. 너란 놈이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인 줄 모르고 바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나야말로 조상님한테 감사하다고 100번 절이라도 해야겠어.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선물이다 이 자식아. 라며 저는 따귀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아주 마지막이 더럽네 이거. 이렇게 천박한 걸 돈 좀 깨나 나가는 식당 매니저라고 좋게 본 내가 잘못이지.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냐?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다 네 탓이니까 후회하지 마라. 제 말에 남친은 뒤에서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 안 둔다는 둥 펄펄 뛰고 난리를 쳤어요. 남동생이 생각했다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딴 인간이 감히 우리 아빠를 무시하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1년 중 거의 반을 그런 인간과 만났다는 것도 참을 수 없이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하룻밤 동안 잠을 못 자며 혼자 분을 삭히다가 결국 남동생한테 이 같은 사실을 전했어요. 남동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했고 모든 걸 잊으려고 더 열심히 일에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 지금 바로 도시락을 아빠 건물에 있는 땡땡 회사로 배달해달라는 거였어요. 거기는 강혁준 그 인간 있는 데인데? 아무튼 갖고 와. 누나가 직접 좀 갖다 줘. 저는 동생이 그 회사에 무슨 볼일이 있을까 싶어 갸웃했지만 일단 주문받은 거라 음식이 나오는 대로 포장을 해서 들고 갔어요. 한층 전체를 다 쓴 회사라고는 하지만 직원들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한눈에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가자 남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바로 앞으로 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알짱거려? 누구세요? 저 여기 배달 왔어요. 누구세요? 하,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그리고 누가 여기 이런 도시락 시킨다고? 이거 시킬 사람 없거든. 빨리 나가. 당장 갖고 나가라고. 남자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흘끈거리며 저와 남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잘 됐다는 듯 작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 조심해요. 사람 꼬셔서 등쳐먹는 그런 인간이니까 다들 속지 말라고요. 눈웃음 살살 치면서 상냥한 척 해놓고 뒤통수 후려치는데 저 완전 발목 잡힐 뻔했다니까요. 그때 저만치에 있는 대표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남동생이 휠체어에 탄 아빠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금 누가 우리 딸한테 저 따위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대표? 저 사람 누구예요?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하는 저 사람. 회사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자의 상사인 팀장이 오더니 남자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강혁준, 너 이리 와. 네가 한참 잘못한 것 같은데 저분은 우리 거래처 대표님 따님이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기 저 노인네. 아니 그러니까. 그제야 돌아서 아빠와 남동생을 본 남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노인네? 그래. 네가 그렇게 비웃고 펄쩍 뛰게 싫어한 노인네가 바로 우리 아빠야. 너한테 돈 떼어갈 거라고 진저리 치며 나보고 조상이 도와서 결혼 전 알게 돼 다행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니네 회사 거래처 대표라고. 그 말에 남자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달달 떨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진짜 이렇게 비겁하고 못났구나 싶은 게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회사 대표는 팀장을 불러서 다들 보는 앞에서 호통을 쳤어요. 자네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아무리 거래처 대표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한테 온 손님한테 노인네라는 둥 그런 무례한 말을 해. 그리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중요한 VIP들한테 함부로 돼 있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강혁준이라는 사람 자네가 뽑자고 했잖아. 그런데 나 오늘 보니까 저 강혁준이 때문에 우리 회사 손해가 말이 아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손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재고 처리 엉망으로 해놓은 담당이 바로 저 강혁준이야. 그 말에 팀장은 얼굴이 싹 굳어서 남자를 노려보았고 남자는 어쩔 줄을 몰라 지 두 손을 맞잡고 절절 맸어요. 그때 남동생이 아빠 휠체어를 끌고 제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는 동안 전 직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지켜보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와 남자가 있는 데까지 오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감히 열심히 살며 자기 길 개척하는 내 딸한테 막말을 해? 게다가 회사에 피해까지 입히고 말이야. 이 대표, 나 이런 사람 있는 회사랑 뭘 믿고 거래합니까? 그 말에 회사 대표는 바로 달려와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제가 이 일은 가시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깊게 숙인 그 회사 대표와 팀장,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남자를 뒤로 한 채 저는 도시락을 남겨두고 남동생과 아빠와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그 회사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다리 좀 불편하다고 지가 차놓고 여자 이상한 사람 만든 거잖아. 그러게, 근데 하필 여자가 우리 회사 거래처 대표 딸인 거고. 저 인간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허영심만 가득해서는 세상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일도 엉망이더니 꼴 좋다. 그날 밤 남자는 식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를 향해 저는 마지막 말을 알렸죠. 네 말 맞다나. 나야말로 인생 잘 살았나 봐. 너 같은 개차반하고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이렇게 파토나게 됐잖아. 와, 이게 진짜 인간님으로 될 일이니? 이런 거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하긴 너랑 결혼할 일은 없었겠다. 너는 우리 아빠 휠체어 탄 거 봤으면 바로 쪽냈을 거 아냐. 야, 이건 얘기가 다르지. 너 왜 니네 아빠 사업하는 거 숨겼어? 그리고 저 건물도 니네 아빠 거고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왜? 그거 말하면 우리 아빠가 없어지니?
너 그딴 걸로 사람 판단하는 거 당연한 줄 아나 본데 나는 아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그래. 너 나랑 인연 끊었다며. 왜 찾아오고 그래? 네가 한 말 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질척대지 말고 꺼져줄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자 남자는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제가 고성방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얼마 후 회사에서도 해고됐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자며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까지 하더군요. 저를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다나요? 아니, 저더러 사람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며 공개 모욕까지 줘놓고서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제가 그 일 전부 다 다니던 회사에 올려놓겠다고 하니 그제야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앞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아빠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며 결혼은 제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할 때 하라고 하시더군요. 더는 결혼하라, 남자 만나라 재촉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남자도 결혼도 천천히 지금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찾아볼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